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들어갔습니다. 당명은 미래한국당이라고 하죠. 광역시도당들이 속속 창당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대구시당과 부산시당이 창당했는데 모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강당에서 창당대회를 했습니다. 무슨 당을 창당하는데 다른 당의 강당에서 합니까? 신기하죠? 아니 다른 당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자유한국당 강당에서 미래한국당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10분 만에 창당대회가 끝났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벽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종이로 자유를 딱 가리고 미래라고 써서 무대를 꾸몄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정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당이 다른 당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창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 이름이 미래한국당이죠. 1월 13일 선관위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랬더니 17일 날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미래한국당으로요. 그리고 나서 전국에서 광역시도당 창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겠다는 거죠. 이 비례위성정당 전술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곰곰이의 쟁점 해설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가능한가입니다. 그럼 곰곰이의 쟁점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래한국당이라는 당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은 한국 정치사에 슬프게 남아 있습니다. 친박연대라는 당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해서 만든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박연대는 만든 정당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정당을 훔친 겁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원래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출신 정치인들이 만든 정당이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정당이었죠. 친박계 의원들은 창당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당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씩의 당원, 즉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합니다. 창당은 시간과 사람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있던 정당으로 집단 입당합니다. 그리고는 정당명을 갈아치워버립니다. 진보정당이 순식간에 보수정당으로 바뀌고 당명도 한국 정치사의 길이 남을 친박연대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정당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정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선거를 하는 도구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죠. 무슨 한국 조폭 영화에서 심심하면 등장하는 나이트클럽 수준의 인식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미래한국당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위헌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정당의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당명을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비례위성정당은 원천적으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과 관련된 법은 헌법 제8조와 정당법입니다. 헌법 제8조는 1항과 2항에서 정당의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1항의 정당 설립의 자유를 주장하겠죠. 자유. 우리가 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그냥 맘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는 어떨 때 성립되는지 헌법 제8조 2항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볼까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 부분은 정당법 제1조와 2조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이 법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책임 있는, 자발적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시해서 자유한국당 조직 부총장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광역 시도당들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한국당 중앙당 사무실은 자유한국당 당사에 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광역시도당 창당대회가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 이 미래한국당이 성공하려면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 전제와 창당 과정은 미래한국당을 불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혀 자발적 조직이 아닙니다. 전혀 책임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전혀 민주적 조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장 이혼과 같은,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 일종의 사기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허용되면 한국의 정치는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헌법과 정당법을 어기고 있는데 다른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자신들이 원래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고 선거법 개정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걸까요? 그런 게 허용돼도 되는 걸까요? 아니, 불법 수준이 아니라 헌법과 정당법을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정당은 선거가 끝난다고 해도 검찰 고발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100번 양보합시다. 자유한국당이 원격 조정하는 미래한국당을 창당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엔 창당 이후와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20여 명의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에 입당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성정당을 원내 3당으로 만듭니다. 왜 20여 명이냐? 현재 바른미래당이 20석입니다. 원내 3당이죠. 바른미래당보다 의원 수가 더 많은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한국당이 기호 3번을 받게 됩니다. 기호 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 3번은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투표용지에 인쇄되지 않습니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1번, 2번, 4번 순으로 인쇄되겠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당 투표용지에 인쇄되지 않습니다. 1번, 3번, 4번 순으로 인쇄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에 두 투표용지 두 번째 칸을 찍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가 장난도 아니고 선거를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들의 구체적인 탈당 시기도 이미 밝혔습니다. 2월 15일 이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월 15일이 정당 보조금 지급 기준일입니다. 만약 2월 15일 이전에 위성정당으로 의원들이 대거 옮겨가면 원내 3당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정당 보조금이 위성정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돈은 다 자유한국당이 받고 위성정당은 딱 선거용으로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례대표 선거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선거 공보물을 전국 모든 가구에 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군소정당들이 한 페이지짜리를 낼 거냐, 두 페이지짜리를 낼 거냐, 네 페이지짜리를 낼 거냐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는 20명이 넘을 테니까 두께가 상당히 되겠죠. 이외에도 각종 선거 비용이 들 텐데 그건 어떻게 충당하려는지 꽤 궁금해집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의 돈이 자금이 미래한국당으로 넘어가면 그것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겁니다. 선관위와 검찰이 주시해야겠죠. 사실 지금도 애매합니다. 당사의 임대료를 자유한국당에 내고 있는 건지 궁금하죠. 아무튼 이렇게 2월 15일 이후에 현역 의원들을 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의원이 가게 될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입니다. 자유로우니까요.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중에는 지금 황교안 지도부를 비판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후에도 불출마를 선언하면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컷오프되는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도 선거 출마에서 미끄러진 의원들이 지도부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지역구에 출마할 의원들 중에 일부를 위성정당으로 보냈다가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시키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이쯤 되면 막 가는 거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가 다른 당에 들어갔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탈당 복당하는 의원들은 낙인이 찍힐 겁니다. 저 사람들이 꼭두각시구나. 뭐 대략 언론에서는 탈당 복당파, 뭐 탈복파, 뭐 이런 이름으로 분류되겠죠. 아마 선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보. 어찌어찌 이렇게 탈당과 복당을 추진한다고 칩시다. 더 큰 문제는 이 위성정당의 리더십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위성정당도 독립적인 정당입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러면 이 당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독자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천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바뀐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과연 그 당이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10석 이상, 많으면 15석 가까이 의원이 생기는 공천입니다. 각종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공천 장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끌고 갈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걸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리더십이 있는 인물들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김병준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무게감 있는 인물이 당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그 당으로 간 무게감이 있는 인물은 황교안 대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됩니다. 황교안 대표와 끝까지 손을 잡고 갈 것이라고 보장하기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한국당이 창당되고 나서 황교안 대표의 비판적인 그룹이 위성정당에 집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은 혼란으로 빠져들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위성정당이 황교안 대표 마음 그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고 모든 것이 성공해도 합당을 해야 할 텐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힘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10여 석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의 대표는 그 자체로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황교안 대표가 위성정당으로 가는 방법도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스멀티를 뛰겠다고 본진을 비우는 꼴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설령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그 공이 황교안 대표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위성정당으로 10석 정도 늘려보겠다고 하다가 자유한국당에 당권을 내주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위성정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을 완전히 확보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 끝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다시 몇 개월짜리 원내대표를 뽑자고 한 겁니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의 의지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사람으로 원내대표를 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됩니다. 다선 의원들이 공천에서 밀릴까봐 걱정되면서 심재철 의원으로 표심이 몰린 겁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이제 어찌어찌 당을 만들고 의원들을 보냈다가 복당을 하고 황교안 대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위성정당을 이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왔다고 봅시다.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의 콘크리트 지지율 30%가 그대로 위성정당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 수준으로 국민 앞에 보여질 겁니다. 21일만 해도 대구시당과 부산시당의 창당 과정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자유를 지우고 미래를 쓰고 10분 만에 창당이 끝나고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노출되죠. 선거에 들어가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자유한국당과 위성정당의 행태를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할 겁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선거에 들어갔을 때 미래한국당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선거법은 비례 후보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사실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장 선거 포스터가 없습니다. 선거 포스터는 지역구 후보자들만 붙습니다. 비례 후보는 거리 연설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리 연설도 지역구 후보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례 후보들이 연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구 후보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연설원으로 비례 후보를 신청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에는 지역구 후보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연설은 불가능하죠. 반대로 자유한국당 지역구 후보가 미래한국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상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야권연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스터나 현수막에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었지만 대놓고 다른 당의 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대표가 민주노동당 후보자를 찍어달라라고 하거나 반대로 민주노동당 대표가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당시 여당 쪽에서 선거운동을 상당히 많이 감시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면이 찍히면 고발할 수 있으니까요. 미래한국당이 선거운동을 못해도 언론이 다 말해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의 구도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죠. 새로운 보수당이 위성정당을 찬성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분들은 합리적 보수를 주창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찬성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사실 자유한국당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빨리 통합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득표력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역 조직력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매주 서울로 동원되는 인원들만 봐도 대단한 수준이죠. 게다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도 내버리면 선거판은 특히 보수 진영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한 변수는 안철수라는 빅맨의 존재입니다. 안철수는 중도 실용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는 국민의당은 반새누리당, 비민주당을 자기 포지션으로 삼았습니다. 즉 보수에 맞서는 중도에서 진보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진보 진영의 표심이 갈렸습니다. 당시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이 25%, 국민의당이 26%였습니다. 정의당도 7%에 그쳤습니다. 진보표가 국민의당으로 상당히 많이 결집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의 정당 투표도 역대 최저로 3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양쪽에서 표를 가져왔는데 진보표를 훨씬 많이 가져왔습니다. 4년이 지나는 동안 안철수의 포지션은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선을 거치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확고히 바뀌었습니다. 중도에서 보수에 좀 더 가까운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에 안철수도 거론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반민주당, 비자유한국당의 포지션이 지금의 안철수 포지션입니다. 민주당을 반대하지만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못하는 합리적 보수층, 특히 탄핵에 찬성했지만 민주당 성향이 아닌 보수층에 대한 소구력은 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진보적 성향이면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철수가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진보에서 보수로 정치적 포지션이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보다 보수 진영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이후로 최저의 정당 투표 33%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낮아진 정당 득표력이 이번 선거 때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즉 콘크리트 지지율 30%를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그런데 심지어 자기 당이 아닌 위성 정당으로 그 30% 선을 지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해야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비례 의석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례 선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후보들은 위성정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민주주의 파괴 행태를 옹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이를 규탄할 겁니다. 팽팽한 승부를 펼쳐야 하는 지역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되겠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역구를 참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죠.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이 황당하고 코미디 같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실제로 벌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황당한 정치라고 기사가 나올까봐 벌써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 오늘 쟁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디오 콘텐츠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혹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곰곰이었습니다.